바흐, 스크린에 감흥을 부추겨주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린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1685년 3월 21일 출생 1750년 7월 28일 사망 독일 출신 작곡가 겸 오르간 연주자 음악의 아버지라는 애칭을 듣고 있다. 교회 성가곡, 오케스트라, 솔로 악기를 활용한 종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을 다수 작곡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칭송받고 있다. 바흐의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던 대표적 히트작 4편을 소개한다. 1. 영화 뮤직 오브 하트,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1악장. 개인적 감흥을 두드러지게 표현했던 낭만주의 음악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객관적 자세에서 음악 기법을 구현한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피아노가 탄생하기 전 악기인 합시코드와 관현악을 위한 다수의 곡을 창작해냈다. 악보에 특별한 조건을 내걸지 않아 후대 음악인들이 시대 변화를 수용한 자율적인 편곡을 통해 원곡을 재창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지적도 받는다. 바흐의 음악은 연주자의 감정에 따라 여러 가지 스타일의 곡으로 발표돼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는 영화 주제를 부각시켜주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칭송을 듣고 있다. 실화를 극화한 뮤직 오브 하트 1999, 나이트메어, 스크림 등을 통해 선열이 낭자한 공포극을 선보였던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방향을 돌려 선보인 음악이 가미된 휴먼 음악 드라마이다. 명문 줄리어드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지만 음악가의 길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와 결혼해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로버타 과스파리 메릴 스트립. 남편이 바람난 뒤 이혼을 통보하자 마침내 홀로 서기를 결심한다. 미국에서 가장 험한 동네인 뉴욕 이스트 할렘으로 이주한다. 교사 경력도 없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바이올린 재능밖에 없는 로버타를 두고 교장과 학부모, 학생 등은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열정적인 가르침에 동화된 아이들은 감추어져 있던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다. 10년 뒤 교육위원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바이올린 반을 폐지하려고 하지만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카네기홀에서 운영기금을 위한 연주회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어낸다. 이스트 할렘 공립학교 바이올린 반이 카네기홀에서 운영, 기금 마련 공연을 하는 라스트 장면에서 연주되는 곡이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1악장이다. 휘날레 공연 장면에서는 거물 바이올린 연주자 아이작 스턴, 이차크 펄만, 조슈아, 벨, 카렌 브릭스, 조나단 펠드만, 다이안 몰로, 마이클 트리, 찰스, 빌 주니어 등이 카메오 출연해 극적 감동을 배가시켜주고 있다. 원곡은 2대의 독주이 오케스트라를 주도하면서 연주되는 곡. 영화에서는 음악의 가치를 무시하는 교육 당국의 처지에 질타를 보내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협연을 강조시켜 감동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3악장으로 구성된 원곡 중 1악장과 3악장은 남성답게 패기가 있고 박력 있게 연주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2악장은 차분하고 감미롭게 전개돼 멜로 드라마에서 커플들의 로맨스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멜로디로 활용되고 있다. 2. 스필버그 감독 쉰들러 리스트, 바흐의 영국 모음곡 제2번 전주곡. 오락물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치의 만행으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위한 진홍곡으로 선보인 휴먼극이 쉰들러 리스트 1993이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시골 마을. 돈과 성공을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쉰들러리암 니슨. 사업 번창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는 유태인 회계사 스턴벤 킹슬리와 교분을 가지면서 독일군에 의해 자행되는 유태인 학살에 대한 부당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독일군 장교에게 빼내는 사람 숫자대로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죽음에 직면했던 100여 명에 달하는 유태인들을 구출해내는 공적을 세운다. 극중 등장하는 실존을 모델로 한 아몬 괴트. 1942년 6월 폴란드 아우슈비츠 근교 크라쿠프 유태인 집단 수용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침마다 유태인들을 놀이처럼 직결 처형시킨 뒤 애완견에게 인육으로 던져주었다는 악행을 자행한 인물로 알려진다. 1943년 3월 13일 아몬 괴트는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크라쿠프의 유태인 마을을 모두 소각시키는 만행을 시작한다. 독일군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숨어있는 유태인들을 찾아내 무참하게 살해할 때 저택에서 이를 지켜보던 독일군 장교가 거실에 있는 피아노 앞에서 곡을 연주한다. 이 곡을 듣게 된 독일군 병사들은 모차르트는 아닌 것 같은데 바흐야라는 대사를 주고받는다. 밖에서는 무자비한 사륙이 진행되는 처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택 안에서는 유유자적한 피아노 연주곡이 시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보여진다. 이때 선곡된 곡이 바흐의 영국 모음곡 제2번 전주곡이다. 일정한 리듬이 건조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 곡은 유태인의 단말마의 고통을 냉소적으로 무시하는 황폐화된 심리를 갖고 있는 나치군들의 태도를 묘사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판을 듣는다. 3. 아카데미 5관왕 수상작 양들의 침묵,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 토마스 해리스는 레드 드래곤, 맨헌터 한니발, 양들의 침묵 등이 속속 영화화되면서 원작자로 명성을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독심술이 가능한 정신과 의사 한니발 렉터라는 강력한 캐릭터를 창조해 수많은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낸다. 양들의 침묵 1991에서 한니발은 식인 취미가 있는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 9명을 죽여 인육을 먹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본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카니발 한니발한 손이 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체구가 큰 여성들의 피부를 벗겨 살해하는 엽기적 범인 버팔로. 비를 체포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온 FBI 수습 요원. 클라리스 스탈링 조디 포스터울 독심술을 이용해 심리적 제압을 하는 용의 주도함을 보여 관객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관을 유인한 뒤 귀를 물어 뜯어 죽인 뒤 유치장을 탈출하는 엽기적 행동을 벌일 때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음산한 리듬은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이다. 바로크 시대를 상징하는 합시코드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1개의 주제와 30개의 변주곡으로 구성된 대작. 음악학자들은 하나의 주제를 무려 30가지 스타일로 변경시켜 연주해 나가는 방식을 시도해 바흐의 뛰어난 창의력을 드러내주고 있는 걸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드레스덴 주재 러시아 대사 카이제를링크 백작의 치유를 위해 작곡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는 곡이다. 이 같은 작곡 에피소드는 역설적으로 일반인들이 감상하기에는 무척 지루한 곡이라는 것을 짐작시켜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연주자들 사이에서 합시코드는 잔향이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매우 무미건조하고 개성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중립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악기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19세기에 피아노에 밀려 박대당했던 합시코드는 20세기 들어서 뛰어난 기량을 갖춘 캐나다 출신 작곡가 글렌 굴드, 레가토와 스타카토 기법을 가미시켜 바흐의 곡을 편곡시키면서 악기에 숨어있는 진가가 재조명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들의 침묵에서는 피아노 리듬을 전면에 드러낸 제리 짐머만이 연주한 곡을 삽입시켜 생동감 있고 경쾌한 분위기를 선사했다는 지적을 듣는다. 한니발 박사가 입술과 손에 피를 묻힌 채 손가락으로 지휘를 하면서 바흐의 곡에 심취하고 있는 모습은 그 어떤 스릴러 장면보다도 강인한 인상을 남겨준 사례가 됐다. 4. 아카데미 여우상 수상작 작은 신의 아이들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제2악장 렌다 헤인즈 감독의 작은 신의 아이들 1986 한적한 항구 도시 농아학교 화법 담당 선생으로 부임한 제임스 리즈 윌리엄 허트 열성적인 가르침으로 학생과 교단으로부터 환대를 받는다. 어느 날 졸업생이자 매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폐 성향을 갖고 있는 청각 장애자 사라를 만난다.
사람에 대한 상처와 신체적 불구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라. 말을 할 수 있는 교사와 말하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는 농아자. 처녀는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벌이면서 서서히 교감을 형성해 간다. 연극으로도 공연된다. 사라 역의 말리 매트리는 실제 청각 장애자. 실감나는 연령을 인정받아 1987년 농아자 배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상 수상자로 지명받았고, 제임스 역의 윌리엄 허트와 잠시 실제 연인으로 지내기도 했다. 극중 사라와 동거하는 집으로 제자들이 방문한다. TV를 크게 틀어놓고 간식과 음식을 먹은 뒤 제자들이 떠나자 조금 전까지 귀청을 아프게 했던 여러 소음이 일시에 사라져버린다. 정적이 감도는 순간 제임스는 사라에게 수화를 하느라 힘들었던 자기 손을 쉬게 하고 이제 음악을 들을 거라고 말하면서 턴테이블에 음반을 건다. 이때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제2악장이다. 감미로운 선율에 푹 빠져있는 제임스. 듣지 못하는 사라도 그 옆에서 앉아 음악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 순간 제임스는 음악을 꺼버린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없어 슬프다면서. 하지만 그때 사라가 다시 음반을 튼다. 바흐의 음악을 몸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사라. 제임스는 잠시 몸을 움직여 음악을 들려주려고 시도하다 그만둔다. 몸짓으로 바흐의 음악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과 함께 음악 비평가들은 이 장면에 대해 소리와 철저하게 대비되는 침묵의 세계에서 각자 생활해 오고 있던 남녀가 바흐의 음악을 통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지만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흐의 클래식 선율이 깨우쳐주는 매우 처연한 장면이라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할리우드 공개 당시 뜨겁게 사랑하는 커플이라고 해도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경험의 차이는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리뷰가 쇄도했다.